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러면 김보은스타의 강의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안 좋은 시장을 이제 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근데 네. 이게 쓰는 게 없네요. 쓰는 게 펜 드릴까요? 펜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알겠습니다. 예. 뒤에 있다는데 제가 방송 마치 처음인 것처럼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런 주제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처음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강의 드릴 때 제가 얘기 들었던 게 있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하셔도 괜찮다. 그냥 이거 보고 그 뒤부터 그냥 그때부터 투자하셔도 된다. 뭐 저는 이렇게 그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 최근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시장에서 좀 혜택을 좀 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나자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죠. 이게 옛날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2100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2100까지는 아직 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2008년에 이럴 때 주식 비중을 적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 비중을 적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그럼 주식 비중 적게 가져가고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식 비중 꼴랑 25%밖에 안 갖고 있어요. 지금 25% 정도의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75%가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대바겐세일 기간이다. 좀만 기다리자. 이제 곧 살 때가 온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런 정도의 장이지 이 정도의 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정도의 2008년처럼 급락이 오는 1년 내내 떨어지는 그런 장이 오려면 아직은 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우리는 이런 장을 또 대비할 수 있다는 부분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식에 물려 계시면 안 되겠죠. 혹여나 내가 지금 주식에 지금 물려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어제 저희가 롱맨쇼맨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빅스 ETF. 그 얘기 듣고 바로 하셨으면 아까 에이지 시스템스타님 얘기하신 것처럼 50% 수익을 어제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럼 그 수익으로 지금 가지고 물려 계셨던 종목들 가볍게 해결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좀 약간 영리하게 좀 해야 된다는 부분 얘기 드리고요. 오늘 하는 부분은 아직 계속 여기입니다. 경기 순환 분석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아직도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남아 있는데 제가 기술적 분석은 디테일하게 안 할 거예요. 디테일하게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매매 팁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급락장 동안 수급 현황 보기. 자, 수급 현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당일 수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당일 수급 현황은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를 주도했고요. 보신 것처럼 외국인이 4천억을 넘게 팔았죠. 그쵸? 거의 5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개인이 코스닥 매도를 주도했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매도를 주도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대량 선물 매수를 했다. 외국인이 대략 1만 2천 계약을 선물 매수를 했다. 이런 부분이 주요 특징인데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떻게 해석해야 간단합니다. 외국인 코스피 매도했잖아요. 판 거죠. 왜 팔았을까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 즉 원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손실이 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제가 항상 3하고 5 그리면서 지도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미국이 어제 급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MSCI 월드인덱스 같은 경우를 가지고 벤치마크 투자를 한다 하는 펀드들, 그런 펀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비중이 빠졌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비중을
빼줘야 됩니다. 주로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와 우리 개인 투자를 돈 많아요. 2천억 매수했어요 또. 2천억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그 기관에서 대부분이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기금에서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매수한 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곧 12월이면 뭐가 있습니까? 배당이 있죠. 배당락이 있죠. 연기금에서 이 배당을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포기하는 순간 수익률 2%, 1% 그냥 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펀드 평가받을 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연말에 비중을 좀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럴 때 쌀 때 좀 사겠다라는 그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어차피 단기 트레이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있겠죠. 그렇죠? 항상 금융투자가 맞진 않아요. 근데 주로 외국인은 많이 안 틀려요. 거의 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고 있다. 근데 이게 글로벌 인덱스에서 빠진 만큼 매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면 지수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라고 얘기 드리 당연히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때리는데 받아주는 주체가 위에서 받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기 때문에 빠졌겠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손절해야지 하면서 매도를 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신용을 했어요. 신용 썼어요. 근데 오늘 급락해요. 그 다음날 또 급락하면 반대 매매예요. 아, 오늘 팔어 그냥. 에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좋아서 판 게 아니라는 거죠. 손절해서 그냥 짧은 손절로 파는 게 매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네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는 어차피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매수를 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이 외국인 중에 대부분 뭐 많은 수량은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적정 수량은 겉머리 외국인이다 라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 차치하더라도 이 정도의 매수 규모면 어느 정도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렸다라고 판단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포인트, 선물에서 12,000개, 13,000개 매도네요. 거의 13,000개를 매도했어요. 매수했죠. 매수했습니다. 13,000개 코스피 선물지수, 코스피 100 선물을 13,000개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지수 오른다고 외국인들이 덤벼서 이거를 매수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어느 때냐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번 달만 본 거예요. 이번 달만 본 건데 이 선물을 한번 볼게요. 32,000개가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걸 제외하고 본 거예요. 오늘 걸 제외하고 하는데 오늘 13,000개 매수 들어왔으니까 지금 누적은 매도가 2만 개 정도 되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지수가 오른다고 배팅을 해서 선물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선물 매도한 거 환매수죠. 그렇죠? 환매수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익 실현을. 약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한 상태다. 3분의 1 정도 수익 실현을 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조항과 반등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환매수 이상 만약에 좀 의미 있는 뭐 2만 개 매수 나온 점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 2만 개 정도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사실상 신규 매수도 있다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13,000개 정도 어느 정도 신규 매수 있지만 대부분이 아마 환매수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래서 바로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머지않은 시기에 반등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 10월 들어서 1조 5천억 원을 코스피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순매도 했죠. 그리고 외국인은 32,000개 선물 순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옵션 양매수라는 거. 10월 동안에 옵션 양매수 잡고 있었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양매수 잡고 있었는데 대박 났겠죠. 그렇죠? 옵션 양매수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좌든 우든 즉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크게만 움직이면 수익이 크게 납니다. 무제한으로 수익이 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은 양매수 잡고 잘 수익을 내고 있었다. 이런 누적 포지션을 상당히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적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죠. 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니까 지수가 쭉 빠지죠. 결론은 외국인은 MSCI 지수의 만큼 패시브 펀드들처럼 매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환율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매도한 부분이 있다. 그럼 가만히 놔두면 손실이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환율은 각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가 절하되고 원달러 상승. 이거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 절상하고 원달러가 하락한다. 이걸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네, 이것도 예시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예시입니다. 자, 환율이 상승. 그냥 간단해요. 달러원이 오르면, 원래 달러원이라고 해야 정확하니까. 달러원이 오르면 원화가 약세인 겁니다. 그쵸? 예, 왜냐면 1달러에 1,000원일 때하고 1달러에 1,100원일 때 보면은, 환율은 올랐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기업이 제품 B를 한 개에 10달러로 외국에 수출을 해요. 근데 한 개 일단 1달러당 1,000원일 때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기업은 총 10,000원의 매출을 벌겠죠. 한 개 팔 때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1달러당 1,100원이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A기업이 제품 B를 한 개에 10달러에 똑같이 수출을 한다고 쳐요. A기업은 한 개당 11,000원의 매출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매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그랬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수출이 더 잘 되겠죠. 환율이 상승할 때, 원화 약세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아까처럼 오르고 있을 때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좋겠습니까? 수출주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안 좋지만,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수출주 위주로 반등이 충분한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즉 무슨 얘기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을 때는 수출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수출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환율이 상승할 때 똑같습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죠. 환율이 상승할 때. 근데 미국에 있는 투자자 A가 10,000달러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요. 내가 10,000달러 갖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투자해볼까? 주식을 사볼까 했는데 이때가 1달러당 1,000원일 때예요. 1,000원일 때 들어왔는데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으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제 막 샀어요. 막 이것저것 샀어요. 샀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률 0%라고 가정해보자고요. 한 몇 달 지났는데 수익률이 똑같아요. 손실도 보지도 않았고 수익도 보지 않았어요. 에이 재미없네. 한국 시장 빼야 되겠다. 빼려고 이제 주식을 다 팔았고 다시 1,000만 원으로 만들었겠죠. 일단 수수료 뭐 이런 거 가정하지 말자고요. 다시 1,000만 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투자 종료해서 다시 달러로 환전했는데 만약에 그 몇 달 뒤에 1달러당 1,100원으로 만약에 환율이 올라버리면 얘네들은 이 미국인 투자자는 이걸 다시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미국에서 막 원화 들고 가서 뭐 얼마인데 달러로 줘야 되는데 여기 10만 원 안 받겠죠 당연히. 예. 그걸 달러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난 분명히 10,000달러 가져왔는데 가지고 나갈 때는 9,090달러만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즉 원화가 오르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환율이 상승할 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죠. 그렇죠? 예, 손실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 그래서 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예시 볼게요. 자, 이번에 환율이 하락할 때입니다. 환율이 하락할 때. 일단은 1,000원일 때 1,000원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1달러에 900원일 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원화가 강세란 얘기거든요. 원화 강세란 얘기인데 똑같이 A기업이 B제품을 한 개에 10달러 수출을 해요. 그러면 10,000원의 매출이 들어오는데 원화가 강세가 돼버리면 10달러에 수출을 하더라도 9,000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즉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한테는 이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봤을 때는 수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입할 때는 유리하겠죠. 예, 수입할 때는 유리하게 됩니다. 자, 수입할 때는 유리하게 되는 게 예를 들어 수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에 수입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1달러에 1,000원에 수입을 하게 되면 지금 900원 하게 되면 1달러당 900원이면 더 많은 양을 수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더라도. 즉 무슨 얘기냐? 수출할 때는 환율이 오르는 게 유리하고요. 그럼 수입업자들한테 안 좋아요. 대신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입업자한테 좋지만 수출업자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봤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이번 10월 초에 지난주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치를 찍었죠. 그때 여러분들 대단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막 그런 뉴스에다가 뭐라 달아놨냐? 삼성전자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데 대기업 괴롭히지 말아라.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왜냐?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삼성전자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일반 개인 중에 수출기업에 근무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대부분의 일하시는 분들 다 수입만 하고 살아요. 유가 쓰는 거 우리가 어디서 가지고 오거나 어디서 막 해가지고 제가 자동차에 휘발유 넣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다 수입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돈을 조금씩 더 내가지고 그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의 사회적 환원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 왜냐? 전 국민이 희생을 해서 먹여 살려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은 당연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 나라에. 예, 뭐 삼성전자 요즘에 투자를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삼성전자 투자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투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리고 그런 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 그래서 결국은 내수를 위한 거라면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를 강조하고 내수로 전환하고 싶은데 위안화가 계속 약세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계속 위안화 약세라서 내수로 적극적으로 몰아붙이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중국이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출을 위한 거라면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산업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출이 압도적이에요. 수출이 60%를 넘어가요, 우리나라는. 근데 종사자의 비중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출 쪽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80%가 수입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음 주가 환율 보고서가 나옵니다. 환율 조작국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전 정부에는 어떻게 했냐? 이 원화 약세를 유도를 많이 했어요. 원화 약세를 환율 방어를 하면서 원화 약세를 많이 유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자꾸 했던 거예요. 수출기업 친화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환율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제 주식 투자자까지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텐데 환율이 상승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 한번 볼게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강세가 되겠죠? 자, 미국의 똑같은 투자자가 $10,000로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수익률이 고정 0%. 수익이 안 났어요, 전혀. 에이, 한국 시장 재미없다. 다시 출금해가지고 다시 나가자 했는데 환전하면 단지 환율만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됐죠. 환율이 하락입니다. 하락이고. 잘못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환율이 하락했을 때 단지 환율이 하락한 이유 때문에 나는 $10,000 가져왔는데 가지고 나갈 때는 $11,111를 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수익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적극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아까 환율 표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려면 이런 구조가 이럴 때 들어오죠. 이럴 때. 자, 이럴 때 보면 지수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지수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즉 뭐냐면 나라가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자국 통화는 강세가 될 거고 강세가 되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점점. 그렇죠? 그러면서 내수가 강해지고 그게 반복이 되는 사이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문제가 돼? 중국 보고 왜 뭐라고 하냐? 중국은 자기 나라가 엄청 GDP 성장이 높고 잘 되고 있는데 위안화 환율을 고정시켜 놓죠. 오히려 위안화를 절하합니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중국은 고정환율제니까. 그러니까 자국이 잘 살고 점점 돈을 많이 벌고 하면은 위안화가 절상이 돼야 되는데 위안화가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그거를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지금 앓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트럼프가 좀 과도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인 거고 예를 들면 그리스를 볼게요. 그리스가 지금 상당히 예전에 안 좋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터널을 이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리스는 나라 경제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럼 자국 통화가 하락해야죠.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국 통화 가치가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져요? 유로화를 쓰니까. 독일이 좋으니까 그리스가 자국 통화가 좀 떨어져야 관광객도 오고 좀 해운업도 잘 되고 그리스가 딱 두 가지 있거든요. 관광, 해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유로화 쓰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자국이 엄청 이익을 내고 돈을 많이 버는데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발목을 살짝 잡아주면서 자국 통화가 강세가 덜 되는 거예요. 유로화 통화가 강세가 덜 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독일이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 보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독일이 이득을 받고 그 독일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독일이 그리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메커니즘적으로 환율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만약에 오늘 한 내용을 만약에 정확하게만 이해하셨다고 하면은 환율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환율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복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